야 생각을 해봐 라고 말하는 합리주의자, 그리고 야 이거 봐봐 라고 말하는 경험주의자. 철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꼽힙니다. 진정한 삶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이 질문의 답변으로 생각과 논리를 말하는 합리주의자, 그리고 감각과 경험을 말하는 경험주의자들이 약 200년을 싸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논쟁인지 이해가 바로 가지는 않습니다. 시계를 돌려서 임진왜란이 터지던 시기에 16세기 유럽으로 가봅시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사상가 파라셀수스는 이렇게 씁니다. 한 점이 원의 중심이듯 인간은 세상의 중심이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인간이라는 중심과 연결되어 있다. 행성과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의 이치는 인체의 근본과 일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때만 해도 서양 사람들은 이게 진정한 삶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세상은 인간을 닮아 있어서 인간과 세상 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진정한 지식에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던 시기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게 밝혀져 버린 겁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냥 one of them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갈릴레이가 목성을 중심으로 도는 위성들을 발견하자 당대의 명망 넘치는 철학자 프란체스코 시치는 그게 말이 되냐 라면서 얼굴의 구멍은 7개, 일주일은 7일인데 행성이 7개가 넘을 리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네, 이런 게 근거였던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철학자들에겐 말 그대로 현자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망원경 든 이과애들의 주장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체계, 믿어왔던 삶이 다 가짜인 것 같은 겁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몽테뉴 같은 학자들은 아직 모른다면서 중립기여를 놓는데 이게 말이 중립기여지 나는 모르겠다면서 포기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회의주의가 팽배하던 시기인 겁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 위기에서도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철학계의 탐험가들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디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럼 어디서 찾는데 라고 되묻자 여기서 찾지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대답 간의 차이에서 진정한 삶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논쟁이 피어납니다. 문과의 영웅 데카르트가 나타나서 그래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보자 라고 가정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지금 데카르트가 확실하게 아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안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나는 명료하고 분명한 생각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런데 명료하고 분명한 생각이면 다 참일까요? 데카르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따져봅니다. 지금 날씨가 춥다는 생각은 내 분명한 느낌이지만 악마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2 더하기 2가 4라는 생각도 뭔가 세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사실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다면 바로 신입니다. 우리같이 늘 잘못을 저지르는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신 같은 완전한 존재를 알게 되었을까요? 데카르트는 딱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는 신이라는 생각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는 거고 신이 그런 생각을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신이 없다면 내가 신을 생각할 수 있을 리 없다. 고로 신은 존재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선한 신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생각이 가짜일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명료하고 분명한 생각들은 모두 참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이 실수는 우리의 몸이 주는 혼란이지 절대 생각이 애초부터 잘못되어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색깔을 보고 누구는 파랑이다, 누구는 흰색이다 하는 그런 몸의 혼란은 명료하고 분명한 숫자로 이야기하면 해결될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데이터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타고난 이성과 논리를 통해 모든 걸 분명하게 파악해 나가면 진정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이렇게 완성됩니다. 나는 생각하고 고로 존재하고 나의 생각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도 신이라는 생각이 존재하고 고로 신은 존재하고 신이 우리에게 이성을 심어 놓았고 우리는 이 이성으로 세상을 알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삶은 명료하고 분명한 생각에서 나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이런 논리가 요즘 시선에서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의 존재에서 신의 존재를 입증해 나가는 과정은 아름답게 읽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논리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대 철학자들도 데카르트의 순환이라는 이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데카르트가 일종의 순환 논리를 펼친다는 거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신은 존재해. 왜냐고? 내 분명한 생각들을 봐봐 라면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그와 동시에 나는 분명하게 생각해. 왜냐고? 신이 존재하잖아 라면서 분명한 생각이 참이라는 주장도 입증합니다. 이는 명백한 순환 논리처럼 읽힙니다. 데카르트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카르트가 살던 세계의 신을 부정하는 건 요즘으로 치면 2 더하기 2가 사실 5일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급으로 어이없는 거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데카르트의 논리는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과학의 반격에 무너지고 있던 철학은 우리 안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타고난 힘이 있다는 새로운 논리에 다시 부활합니다.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 같은 후대 합리주의 철학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들이 그리고 있는 세계의 모습은 데카르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노력했다면,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는 우리의 일상 너머에 있는 세계의 본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의 질서로 세상이 통합되어 있다는, 신적 존재가 마치 넘실대는 바다처럼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범신론적 세계관을 펼칩니다. 반대로 라이프니츠는 세상은 사실 모나드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영혼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무한하고 독립적인 단위들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현대의 원자론과 아주 닮아있는 세계관을 견지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매우 다른 세계관을 주장하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생각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큰 틀에서 합리주의자로 분류됩니다. 합리주의자들은 타고난 생각에 기반한 이성과 논리를 통해 지식이 획득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누가 관찰해도 흔들릴 수 없는 마치 신의 입장에서 본 것 같은 세계를 그려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타고난 생각이라는 게 대체 뭔 말이냐, 타고난 생각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반박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가장 유명한 반박은 존 로크로부터 나옵니다. 존 로크는 합리주의자들이 말하는 타고난 생각이 사실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다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배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로크는 흔히 타고난 생각이라고 일컬어지던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합리주의자 입장에서 이런 생각은 그냥 타고난 거라는 설명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세상에 이치고 우리는 이걸 인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의 힘을 타고난 겁니다. 하지만 로크는 아예 다른, 더 친근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어린아이는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아예 모르고 말해줘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과를 보게 되고 이게 사과라는 걸 배우게 되고, 불을 보게 되고 이게 불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사과는 사과인 동시에 불일 수는 없다 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게 되죠. 이런 경험이 쌓이고 패턴이 만들어지다 보면 커가면서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지식을 깨우치게 됩니다. 이 지식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감각과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것이죠. 따라서 로크는 영혼에 새겨진 진리란 없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아가 로크는 그 유명한 타블라 라사, 빈 서판 이론을 펼칩니다. 영혼이란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빈 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빈 종이에 경험이 쌓여 지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경험이란 감각과 성찰이 결합된 것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감각을 기반으로 정신적인 성찰이 이루어져 지식이 생겨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철학자들은 경험주의자로 분류됩니다. 경험주의자들은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지식이 획득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내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식하는 세계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물론 경험주의자들의 입장 역시 많은 반론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치 데카르트가 생각은 명료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명료한 생각에 의지해야 했듯이, 로크는 관찰과 감각이 먼저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관찰과 감각에 의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사람마다 감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른데, 로크는 우리가 어떤 가짜에 의해 속고 있을 가능성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가 보기에 충분한 사실이면 그게 너한테는 사실인 거고, 따라서 주관적인 지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 봐도 절대적인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각자의 개인적인 세계들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합리주의자와 경험주의자가 말하는 삶의 기반, 그리고 그에 기반한 세계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삶을 획득하는 방법, 즉 정확한 생각을 하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그 방법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에 있어서 두 철학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는 인과관계와 이론을 말하는, 그리고 이를 도출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나 관찰을 말하는 과학의 두 중요한 방법론과도 닮아 있습니다. 즉, 이 논증은 과학과 철학을 화해시키는 과정이고, 인간을 둘러싼 세계, 그리고 인간을 화해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간과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관찰에 무너져가던 인간의 자존심을 우리가 정확한 생각을 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철학으로 다시 되살린 것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는 단지 삶의 근원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세계관에 대한 논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성에서 올까요? 감각에서 올까요? 이 논쟁은 끝나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경험주의자들이 감각이 필요하다 하면 그 감각을 판단하는 이성이 먼저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합리주의자들이 되받아치고, 어쨌든 뭘 봐야 그걸 계기로 판단을 하든 말든 하지 않겠냐고 되받아치고, 백날 봐봐야 눈 감고 생각하는 것만 못하다고 되받아치고, 완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분이 나타나서 이 싸움을 종결짓습니다. 문제는 이 싸움을 지어낸 것도 이 미친분이라는 겁니다.